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삶의 이야기 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2. 와글와글 우리 시대 을들의 외침 본격 페미니즘 노동방송 을들의 당나귀기. 안녕하세요. 을들의 당나귀기 노동편 7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연호진경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원수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다 나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혼지혜입니다. 오, 영원지혜님 오랜만 아닌가? 아니었나? 아니요. 일다 나랑님이 일다 나랑이에요. 헷갈렸습니다. 네. 아 진짜 일다 나랑님 지난번에 못 오셨잖아요. 네. 어디 갔다 오셨어요? 네, 제가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언론중재위라는 때를 가봤습니다. 아우, 어인일로? 네, 작년에 한 복지관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임신 사실을 복지관에 알렸더니 상사들이 임신은 조직에 피해를 준다. 가임기 여성은 잘라야 된다. 예. 그런 쌍판년 사과하면서 농담이라고 하긴 했지만요. 어쨌든 이 사회복지사분이 복지관에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옆에서 어떤 계약직 직원이 함께 도왔는데요. 이분을 겉으로는 계약 기간이 다 돼서 계약 만료한 거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해고나 다름없이 쫓아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갖고 지금 1년 넘게 싸우고 계시는데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보도한 기사를 썼는데 그 복지관 측에서 제가 이제 그 보도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러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해서 일다에서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힘드셨죠? 아니, 거의 재판 준비하듯이 엄청 꼼꼼하게 준비를 했는데 사실 싱겁게 끝나더라고요. 힘들거나 떨리진 않았고 저한테는 편집권이 없다 보니까 저는 참관만 하고 저희 편집장님이 피신청인으로 참가를 하셨습니다. 네. 조직의 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거군요. 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잘 끝난 거죠? 일다에서는 이제 이미 기사에서 복지관 측 입장도 충분히 보도했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없다. 그래서 정정 보도나 반론 보도 할 게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저희 주장을 인정은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언론중재위원회 역할이 양측을 중재하고 타협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계속 적정선에서 마무리하기를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중재위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반론 보도를 간략하게 싣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아유, 고생 많으셨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또 기자로서의 이 인생의 경험치가 또 레벨업 되는 그런 경험이었네요.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고생하셨어요. 하겠습니다. 근데 여성신문은 그런 일이 상대적으로 거의 없었나 봐요. 보통은 그런 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 일단데요, 선생님. 일단 왜? 오늘 제가 왜 이런 상태가 안 좋으셔요. 일단은 거의 그런 일이 없었나 봐요. 네, 여태까지 저희 13년 됐는데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오, 놀랍다. 신기하죠? 정말. 보통은 항상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일다의 어떤 사회적인 위상이 좀 올라갔다, 요렇게도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전에는 싫었는지 말았는지 그랬는데 이제는 또 이제 일다의 기사들이 이제 인터넷 상에서 어쨌든 영향력을 일정 정도 가지게 됐다. 요렇게도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좋은 측면으로. 네. 그게 아니라 그 복지관 전 관장이 좀 집요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점도 있고. 사실 그 사건에 저희 지역연호가 같이 네. 수행을 했거든요. 근데 참 잘 안 풀리는 건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다행히 최근에 양측이 서로 중재 기구를 구성하는 것에 합의를 했대요. 네, 그래서 좀 조만간 잘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근데 아무리 농담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무슨 임신이 조직의 피해다. 이게 무슨 참. 아이고, 어쨌든 네, 오늘로 근데 벌써 을들의 당나귀기 노동편 7번째예요. 네. 그리고 올해 마지막 녹음입니다. 이게 올 한해 이제 저희가 여러 손님들도 많이 만나 뵙고 네. 여러 가지 얘기들도 많이 나눴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한 해 이제 을당과 함께 하시면서?
저는 제가 참 좋았던 게 어제도 제가 서울 혁신파크에서 이제 젊은 20, 30대 여성들하고 대담을 했었어요. 근데 주로 일자리에서 이제 여성 차별 문제 이런 것들이 거론이 됐는데 사실은 일자리에서 여성 차별이 계속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실제로 개선되고 있지 않거든요. 개선되지 않는 여러 이유들도 있고 특히 그런 문제들이 공론화장으로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을들의 당나귀가 사실은 특히 일자리에서의 여성의 노동권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런 의제를 공론화시킨 이제 그런 전 기여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기여를 하는데 제가 약간 도움이 된 것이 저로서는 참 좋은 경험이에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제발. 네. 제발 정말. 네, 저희도 이제 꾸준히 할 거고요. 네. 네, 꾸준히 할 건데 자, 나랑님은 또 어떻게 느끼셨어요, 올 한해? 예, 저는 우리가 매회 한 주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팠잖아요. 예, 그걸 준비하면서 자료 조사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공부가 많이 되더라고요. 또 이제 다른 분들 말씀 들으면서 같은 주제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으로도 보게 되고 아무튼 을들의 당나귀기 덕분에 공부 많이 한 한 해였습니다. 아, 열공을당. 알겠습니다. 지혜님은 어떠셨어요? 저희는 저희 단체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좀 다양하게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 또 올해는 각 코너들을 구성해서 현재 상황도 좀 이야기하고 여성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통계법도 달아서 작년과는 또 달랐던 일당이어가지고 그런 시도들도 되게 기억에 남고요. 또 작년에는 저는 주로 이제 녹음을 진행하고 편집했던 일을 하다가 어찌되었든 녹음에 참여하게 되어서 이것도 되게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영혼지혜님도 경험치를 레벨업 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짜자잔 2016년 키워드예요. 저는 2016년 키워드는 단연 이제 꺼지지 않는 촛불. 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이견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네. 정말 경이로워요. 이제 결국 12월 9일 날 탄핵 가결까지 갔잖아요. 지난 7차까지 연인원만 750만. 예. 저는 숫자도 숫자인데 가장 경이로웠던 경험은 이제 같은 생각, 같은 목적을 갖고 있다는 그런 동질감? 이런 거였어요. 제가 광화문 근처의 어떤 식당에서 저희 같이 간 일행들하고 건배사로 박근혜 퇴진! 이렇게 했더니 거의 그 식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그걸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한바탕 같이 웃었던 그런 기억이 또 있고 또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 너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 정말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 해보지 않으셨어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가결되기 전에 12월 6일이 제 생일이었답니다. 그래가지고 뭐 생일 겸 송년회 겸 해가 중원에서 모였는데 다들 생일 선물을 뭘로 받고 싶냐 그래서 박근혜 탄핵이요. 그랬더니 다들 탄핵 뭐 이런 것도 있고 제가 가장 인상에 남았던 청소년들을 집회에서 만난 거거든요. 제가 만난 친구들 중에 이제 틴즈 디모라고 있어요. 아마 티네이저 디모크라시가 아닌가. 제가 아직도 안 물어봤어요. 한번 정확하게 이름이 뭐라고요? 틴즈 디모. 틴즈 디모. 그래서 티네이저의 디모크라시 약자가 아닐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이 친구들이 원래 그러니까 제가 11월 5일 날 광화문에서 청소년들이 모여가지고 한 100여 명 이 정도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해서 사진도 찍고 물어보고 하면서 알게 됐는데 국정교과서 반대 이 원포인트만 가지고 했었던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지금 12월 17일 날 또 광화문에서 청소년 만민공동회를 하겠다고 저한테 그러니까 웹자보 같은 걸 보내주면서 좀 공유를 해달라고 해서 일단 한 번은 공유를 했거든요. 근데 이 청소년 만민공동회에서는 그러니까 두 가지 의제를 딱 제안을 했어요. 근데 그 의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정치에만 맡길 수가 없는데 어떻게 시민이 참여할 수 있을까요? 거기 청소년은 무슨 역할을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걸 토론하는. 그러니까 심지어 중고등학생까지도 그리고 거기서 더 특이한 건 대부분이 여학생이에요. 그거 많이들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초등학생들 이렇게 주도하고 이런 친구들은 여학생이었다가 대학교서부터 이렇게 쭉 힘이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20대 말 30대 초가 되면 갑자기 목소리가 줄어드는 도대체 이 현상을 어떻게 넘어설 건가 이런 고민도 요즘 여자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하게 되고 그다음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게 11월 12일 집회인가요? 거기에 민주노총 쪽 여성 사회자분이 민주노총이었어요. 제가 12일 집회인지 19일 민중총을 걸릴 거예요 아마. 예. 그러면 12일 집회였나? 였는데 그때 이 여성 사회자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동지라고 우리는 민주노총에서는 서로를 동지라고 부릅니다. 그건 19일. 19일이에요? 그런데 들으셨구나. 네, 들었어요. 그러니까 동지라고 부르는데 시민들은 좀 낯서시겠지만 어쨌든 제가 동지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촛불을 들고 뜻을 같이 한다라는 의미에서 동지를 넣어서 구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동지여 이렇게 구호를 했더니 모든 시민들이 다 동지라고 구호를 하는 이런 경험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서로 어우러져서 네. 각자의 톤으로 나오는 무슨 합창 같은 느낌? 전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집회 갈 때 성소수자들이 모인 무지개 깃발 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봤어요 한번. 네, 무지개 깃발에 합류해서 같이 다녔는데요. 인상적이었던 건 왜 집회 때마다 이제 단상에서 결의문 낭독을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이렇게 이제 뭐 한 구절씩 돌아가면서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레즈비언 활동가가 결의문 낭독을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화면에 잡히는 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물론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는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테고 또 생색내기 식으로 성소수자 끼워 넣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성소수자가 단상에 선 걸 보니까 감개무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소수자를 끼워 넣기라도 할 만큼 이 한국 사회 시민들의 의식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구나, 발전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약자를 이제 존중을 해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로도 우리 사회가 많이 발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저는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12월 8일 날 여의도에서 이제 탄핵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날 집회가 있었잖아요. 거기 참석했다가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노약자석에 이제 아이하고 아이 엄마가 앉아 있었어요. 그날 비가 많이 와가지고, 예. 그 길에 앉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서 있어가지고 저도 힘들었는데 아마 아이가 되게 많이 힘들어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아이만 혼자 앉힐 수가 없으니까 아이 옆에 이제 잡고 엄마들이 앉잖아요. 근데 옆에 앉아있던 할아버지가 시비를 붙기 시작한 거예요.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아이에게 박근혜 퇴진이라고 하는 피켓을 들게 했다는 거. 애가 그걸 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노약자석에 아이와 아이의 엄마가 앉아 있다는 거. 그거 두 가지가 사실은 다 타당하지가 않은 이유잖아요. 네, 노약자석이 노인성은 아니잖아요. 어르신뿐 아니라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의 이유로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좀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자리인데 그림에도 설명을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다는 게 참 그래요. 아마도 그분은 그 자리에 앉은 것보다 박근혜 퇴진 피켓을 보고 그러신 게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할아버지가 큰 소리를 내기 시작하니까 지하철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한테.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냥 쳐다만 보잖아요. 근데 노약자석은 노인석이 아니다부터 해가지고 아이와 아이의 엄마가 거기 앉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아이에게 가르쳐야지. 나중에 우리처럼 안 살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걸 보면서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정말 그냥 계속 참고 살았었구나. 근데 이제 더 이상은 안 참겠다라고 외치기 시작했다. 전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 새로운 시작이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전 이건 시작인 것 같아요. 정말. 왜냐하면 광화문하고 또 달리 저 같은 경우는 중원이란 지역에서도 계속 촛불 집회를 하고 서명을 받아요. 그러면 10명 중에 한 분 정도는 지나가시면서 큰 소리로 박근혜가 뭘 잘못했냐 서부터 시작을 해서 너 심지어 저한테 직접 너 50만 원 받고 하지 이걸 전 수시로 만나요.
그러니까 각 지역이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이 드디어 이제 정의를 원하는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바다 그 흐름이라는 건 또 강력한 흐름이라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시작이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그러니까 이게 비관하지도 말고 저는 그걸 매일 겪고 있기 때문에 그거 비관하지도 말고 길게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네, 요즘 제일 지금 힘받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은 저희 집으로 보면은 대구랑 경주예요. 대구랑 경주인데 대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식당에 가가지고 이전까지만 해도 뭐 정부 정책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니까 자기 테이블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테이블에서 이번에 정부 정책이 어쨌는데 그거 문제 있지 않냐 얘기를 하면은 그 식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희 지부 식구들 테이블로 비난의 화살을 쏟아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나가가지고 함부로 말을 못한다라고 그 정도였어요, 대구가. 그런데 이제 상황이 역전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경주 같은 경우도 어쨌냐면은 어쨌든 이석기가 당선이 된 지역이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 판도라가 개봉이 됐잖아요. 이게 원전이 불러올 재앙에 대해서 경고를 한 영화 판도라가 개봉이 되면서 지금 지역 분위기가 정말 들끓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금방 중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그런 분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사실 어디에든 있을 수밖에 없는 분들인 거고. 근데 이게 주류를 어떻게 이게 장악해 가느냐라고 하는 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또 사실은 이제 어이없게 여성 혐오는 계속되고 있죠. 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여자라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또 있어요. 그죠? 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자마자 바로 박근혜 대통령은 여성 리더십의 실패를 보여준 장본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집회 공식 석상에서 미스 박 땡땡연이라는 욕이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11월 15일 촛불 집회에서는 사회자가 박근혜 이 닭보다 못한 쓰레기 잡년이라는 발언을 했죠. 그래서 이제 항의를 받고 사과를 하기도 했고요. 어쨌든 이런 박근혜 대통령의 성별이 여성인 것에 초점을 맞춰서 비판을 하는 그런 발언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SNS상에서 이런 여성 혐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지금이 여성 혐오 얘기할 시국이냐. 여성 혐오 얘기하는 사람들은 모두 최순실이 고용한 댓글 알바로 간주하겠다. 이런 식의 반응이 돌아오곤 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 여자니까 땡땡년이라고 하는데 그럼 욕도 못하냐. 이게 무슨 여성 혐오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이때부터 페미니스트들도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박근혜 하야를 만드는 여성주의자 행동, 약칭 박하 여행이라는 곳에서는 집회 모니터링을 시작했고요. 네. 페미니스트들은 페미존을 만들어서 함께 모여서 촛불 집회에 참가하면서 여성 혐오와 민주주의는 함께 갈 수 없다고 외쳤습니다. 이런 논쟁은 DJ DOC가 11월 25일에 발표한 신곡 수치인 분명을 둘러싸고 절정에 달했는데요. DJ DOC 노래 가사에는 미스 박, 역대급 빵빵, 하도 찔러대서 얼굴이 빵빵, 백차 뽑았다.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는 시원하다, 사이다 가사다 라고 호응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외모만 가꾸고 남자한테 의존하는 여성, 말하자면 김치녀 의 형상을 그린 거 아니냐, 여성 혐오에 기반한 가사다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사실 DJ DOC가 11월 26일 무대에 그 촛불 집회 무대에 서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런 논쟁이 계속되니까 박근혜 퇴진을 위한 비상국민 행동에서는 이제 공연자 명단에서 DJ DOC를 빼기도 했습니다. 네, 남자 대통령들이 남자라서 그렇게 독재하고 뒷돈 챙긴 거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질 때문인 건데 아무도 그들이 남자라서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여성이 실패할 때만 여성이라서 그렇다고 조롱하고 비난하죠. 그런 게 여성 혐오인 거죠. 저는 이 시점에서 그 핀란드의 여성 대통령이 계세요. 타르야 할로넨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2번에 걸쳐서 핀란드 대통령으로 선출이 됐고 2000년부터 2012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한 분입니다. 자, 영원지혜님, 타르야 할로넨 어떤 분이죠?
네, 타르야 할로네는 50%의 지지율로 핀란드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퇴임시 지지율이 80%에 육박했습니다. 재임 시절 핀란드의 국가 청렴도 1위, 국가 경쟁력 1위, 학업 성취도도 국제비교 1위, 환경지수 1위 등의 기록을 달성했고요. 관례라는 이름으로 해오던 많은 권력형 불합리들을 합리적으로 바꿔냈습니다. 그리고 소수자와 여성의 인권을 고민했고 나토 가입과 같이 국민들이 반대하는 일은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사업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일반 국민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기업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재계 대표들에게 단호하게 대처하기도 했고요. 별명은 무민마마입니다. 예, 이분이 여성이라서 이런 업적을 남겼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타르야 할로네는 미혼모였어요. 본인이 이제 가난한 노동자의 자식으로 또 미혼모로 살아봤기 때문에 더욱 다른 이들의 인권과 평등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했습니다. 네, 재밌는 건 이분이 동성애자 권리협회 대표를 맡았다는 사실인데요. 협회 5주년 창립 기념 자리에서 연사로 초청되었다고 해요. 그때 했던 연설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협회분들이 대표직을 맡아달라고 끈질기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예, 또 그러면서도 자신이 늘 특권을 가진 대통령이 아니라 핀란드 국민의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는데요. 타르야 할로넨의 재선 성공 당시에 한 핀란드 시민은 그녀를 뽑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녀는 평범한 핀란드 사람이고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니까요. 라고. 실제로 타르야 할로넨은 2000년도에 아셈회의 때 한국을 방문했었는데요. 집에서 이제 다리미를 들고 와서 호텔방에서 직접 옷을 다려 입었고 머리 손질도 본인이 직접 했다고 하죠. 그래요? 네. 머리 손질을요? 예. 아, 저처럼 이렇게 직접 머리 손질하고 아니 머리가 뻗쳤다 이런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아니 저는 어찌됐든 간에 저도 이제 국회의원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것 때문에 제가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거냐면 제가 아직 비례의원일 때는 국회에 토요일 일요일은 자전거로 출퇴근을 했었어요. 그럴 수 있는 거리에 있었거든요. 한 30분 네. 정도 자전거를 타고 오면 돼서 그래서 그때는 또 파란색도 아니고 빨간색 자전거를 타고 와서 헬멧하고 고글을 쓰고 있을 거 아니에요. 쓰고 국회의원 회관 들어가려고 하다가 정말 경비 보시는 분들이 너무 놀라버린 거예요. 그 제지를 하셔서 제가 고글을 벗었더니 그제서야 너무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너무 놀라니까 저도 너무 놀라요. 근데 그리고 나서부터는 제가 제 복장을 이제 알게 됐으니까 그 다음부터 제지를 안 하시고 이런 경우 혹은 경비 이번에 이제 정문을 통과할 때 보통 금요일 저녁 혹은 뭐 토요일 오전 이럴 때는 백팩 메고 그냥 정문을 통과를 하거든요. 항상 통과할 때마다 왜 그리고 그 말이 예약하셨느냐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항상 거기서 경비를 오시는 분들이 예약하셨어요라고 물어봐요. 이게 호텔도 아닌데 어쨌든 예약하셨어요라고 물어봐요. 노쇼가 걱정돼서. 그런데 그러면 제가 국회의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애매하잖아요. 그럼 이제 국회의원실을 대여 몇 호실에 갈 겁니다. 근데 배지 안 달고 다니셨어요? 네. 한 6개월 달고 다니다 그 다음부터는 세월호 배지나 달고 다니고 다른 배지는 안 달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통과를 하거든요.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하도 그걸 많이 물어봐서 그날은 좀 저 국회의원입니다 하고 작은 소리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너무 놀라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때 그 경비 서시는 젊은 친구가 두 분이셨는데 한 친구가 한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쟤 누구래?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래. 헐 이러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다 들리니까. 근데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좀 익숙해야 되는 게 아닐까. 지하철에서 정치인을 만난 거다. 요즘도 그래요. 지하철에서 제가 백팩 메고 다니면 왜 보좌관 없이 혼자 돌아다니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고 신기하기도 하고 친근해하기도 하는데 단지 이게 태도 뭐 이례적인 이런 게 아니라 실제 문화 자체가 그러니까 국회의 담장도 좀 허물고 정말 시민하고 소통하고 결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상대가 놀라는 걸 보면서 아 국회의원이라는 함은 시민과 결합돼 있지 않구나라는 걸 거꾸로 느껴요.
그렇죠. 근데 그걸 그걸 무너뜨리게 제가 의도했던 건 아니고 그냥 그게 편하기 때문에 했었던 거거든요. 일상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가끔 지하철에 밀려보기도 하고 대중교통도 좀 보고 이런 일상 속에서 녹아드는 것 그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번 그 시국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한 가지 얻은 게 또 있어요. 국회의원 개개인의 핸드폰 번호죠. 맞아요. 많이 직접 알겠다. 소통이 가능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예. 네, 아무튼 수민님이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 여성 정치인이라고 해도 다 저마다 이제 다른 건데 유독 나쁜 결과를 가져왔을 때만 여자인 것에 초점을 맞춰서 비판하는 거는 정말 여성 혐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지역에서는 다시는 여자 안 뽑는다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홀 제가 근데 그런 생각은 정치는 원래 남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남자들은 하다 보면 망칠 수도 있지만 여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본연의 역할이 아닌 여자가 정치를 하다 보니까 나라를 망쳤다. 이런 인식에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네. 넘본 거죠, 여자가. 넘봤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감히 그런 느낌인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또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이제 타르야 할로넨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난한 노동자의 자식이면서 미혼모예요. 근데 이런 여성이 대한민국에서 대통령까지 가능할까요? 불가능. 아직까지는 어렵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사실은 핀란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근데 핀란드 환경을 이게 살짝 들여다 보면은 사실 100년 전까지만 해도 유럽에서 가장 발달이 더디고 척박한 자연 환경을 지닌 나라였어요. 근데 이 사회적인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성의 교육과 사회적 권리를 향상을 시켜야지. 그리고 여성이 같이 이제 경제와 모든 정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같이 권리를 가지고 나서야지 나라가 빠르게 발달할 거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 참정권을 획득한 시기라든가 최초의 국회의원이 나왔던 시기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빨랐다고 해요. 그리고 1995년에는 지방의회에 성평등한 할당제가 도입이 돼가지고 한 성이 60%를 넘으면 안 되게 법제화가 됐다고 해요. 처음에는 이게 모두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나라가 됐다고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라고 하는 한계는 분명히 존재를 했었고 그거를 타르야 할로넨이 넘어서면서 핀란드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면서 여성의 한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상징으로서 존재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복지 기반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무상으로 이뤄진 평등한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노동자의 딸이 교육을 받을 수 있었을 거고요. 아이를 국가가 돌봐주는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미혼모여서 혼자 아이를 돌봐야 했던 그녀가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서 당선될 수 있었겠죠. 미혼모를 편견 없이 따뜻하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고요. 예, 정말 우리나라 같으면 아이를 갓 출산한 미혼모가 국회의원 선거에 감히 출마를 한다. 아니, 뭐 공천이나 받겠습니까,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너무 기반이 다른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외국이 출산율이 높으냐면 사실혼 관계의 출산과 법률혼 관계의 출산 모두를 다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그게 반반 정도 비율이 돼요. 그러니까 50대 50이라고 보면 한국은 사실혼 관계에서의 출산은 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법적으로 결혼을 해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다른 문화적 맥락이고 그런 맥락 하에서 미혼모에 대한 인식도 다른 거죠. 이거 한국으로서는 전 좀 상상하기 어려운 당분간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일 거라고 봐요. 하지만 또 빠르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타르야 할로넨의 부모님은 가난한 용접공과 재봉사였는데요. 그녀의 아버지는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빵이다. 정의란 자유냐 빵의 선택이 아니라 자유와 빵 모두를 보장하는 것임을 잊지 말라고도 말했다고 해요. 또 삶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불평하는 어린 할로넨에게 엄마는 그래 삶은 불공평하지 그래서 우리가 공평하게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니? 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참 부모님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근데 또 이제 가난한 노동자의 딸이 대통령이 되고 국민의 뜻을 쫓아서
주변에 휘둘리지 않고 신념대로 통치를 할 수 있게 되려면 우리 사회 기반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제 12월 9일 날 탄핵이 되던 그날 국회 앞에 하루 종일 있었거든요. 근데 탄핵이 가결됐다고 딱 한 순간 정말 사람들이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 서로 얼싸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다음 순간에 이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노래가 딱 나오는 거예요. 이 노래가 나오는 순간에 정말 진짜 가슴이 벅차 올라가지고 그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었어 라고 하는 알고 보니 알고 보니 민주공화국이었어 뭐 요런 느낌.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얘기가 정말 경험적으로 이제 체감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때 어떠셨어요 다들? 저는 그날을 그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는데요. 원래 저희 한국연구 식구들이 그날 다 국회 앞에 있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대문의 사무실에 있었는데 그 시간 JTBC에서 해준 실시간 방송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국회의장이 투표 결과를 발표하는데 정말 손이 떨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함께 사무실에서 있었던 활동가랑 짐을 싸들고 나가서 축배를 나눴고요. 그렇게 그냥 나오래니까. 그때 그 느낌이 이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이제 그리고 지금 약간 한 단계 올라선 느낌?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2008년 촛불 집회하고 좀 그때를 하고 떠올렸어요. 제가 왜 이번 집회가 그렇게 소중했었느냐. 물론 이제 국정농단을 시민의 힘으로 저지를 하는 그건 굉장히 커다란 의미인데 또 하나가 2008년 촛불 집회는 누구의 깃발도 허용하지 않은 집회였어요. 그렇죠. 그때 그러니까 그때 그래서 제가 몇 번씩이나 얘기를 하지만 현장의 강우병 비정규직 아웃이라고 새긴 깃발조차 내려라라고 막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고 그 대오에 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다양성이 이렇게 존중되는 건 아니구나 싶었는데 이번 깃발은 모두가 다 뭐 천하제일 깃발 대회라고 하더군요. 모두가 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할 수 있었던 때. 그러니까 그걸 다 들어보겠다라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댓글 토론이 벌어지거나 그러면 좀 심한 공격을 서로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8년 만에 더 진전됐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 간격을 보면서 저는 항상 좀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 그러니까 저는 제 얘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 얘기가 옳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얘기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얘기를 해보고 서로 좀 존중을 하자라는 것이 굉장히 저는 간절해요. 비정규직이나 여성 문제를 얘기하면 항상 이렇게 압박을 받거든요. 그리고 본회의장에서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너 그렇게 발언하려면 월북해 이런 소리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공격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분들 다 보내버렸으면 좋겠어 나는. 다양성 존중 이 경험 서로를 존중한 이 경험 이 시작을 어떻게 하면 더 진전시킬까 이런 고민이 요즘엔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 제가 내년에 어디 가려고 네. 어디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예. 그 교토에 그 평등원이라고 하는 그런 절이 있어요. 예. 근데 여기가 1000년 전에 지은 데래요. 근데 그 평등원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뭐 1000년 전에 평등이란 말이 어디 있었겠어요. 네. 근데 그 스님이 왜 이걸 평등원이라고 지었냐라고 물어봤더니 평등은 각각의 모든 개성을 인정을 하는 것이 평등이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이름이 평등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모든 개념이 우리가 다 갖고 있었던 건데 그게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느냐 그리고 모두가 다 인정을 하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저는 탄핵 가결 보면서 이제 제가 90년대 후반 학번인데 승리의 경험이 많지는 않아도 이제 간간히 있거든요. 근데 제 아랫세대들은 진짜 승리의 경험이 전무하더라고요. 근데 승리의 경험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게 세상을 완전히 비관적이고 냉소주의적이고 패배주의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그래도 일말의 희망, 손톱만큼의 희망이라도 갖고 보느냐 이거를 결정짓는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 경험이 시민들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심어주겠
있구나 하는 생각에 정말 기뻤습니다. 자, 이제 혁명은 시작됐다고 봐요. 예. 근데 이제 87년 호원철폐 요구에 전두환 정권이 승복했을 때도 좀 그랬을지 않은가 싶어요. 예.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해보면 또 어때요? 저는 그 비교 전에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죽 써서 개주는 거 아니냐라는 비관론이 꽤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때도 시작이었고 지금도 시작이었고 어쨌든 다시 노태우가 되긴 했지만 그 당시에 그렇다 하더라도 독재는 깨져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일거에 뭘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가 얻은 것, 우리가 획득한 것은 쥐고 가자. 그래서 심지어는 이번조차도 다시 뭐 대선이나 이런 거에 휘말리게 되면서 이 정치권 기존의 정치권에 많이 넘겨줘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우리가 얻은 것은 단단하게 하고 가자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그 당시 비교해보면 가장 큰 게 두 가지가 차이가 나요. 하나가 우선 그 당시 이제 국본이라는 이름이 민주헌법정치 국민운동본부예요. 그래서 이것이 국본이라고 불려졌고요. 지금은 박근혜 퇴진 비상 국민행동. 그렇죠. 그러면 하나는 민주헌법 정치고 또 하나는 박근혜 퇴진이에요. 뭐가 다르냐면 국보는 자기가 원하는 쟁취하고 싶은 것 직선제 개헌이었어요. 개헌이었다고요. 그걸 명확하게 걸은 거고요. 그 개헌을 했는데 투표 결과는 노태우한테 가버렸으나 근데 이번을 보시면 박근혜 퇴진이에요. 그 이유는 뭘까? 여기에 있어서 이 차이가 아마 어떤 분들한테는 약간의 비관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의 차이는 그 당시 국보는 지휘부였어요. 명확하게 지휘부였어요. 프로그램을 다 기획하고 그 다음에 뭐 유인물, 이슈, 쟁점 이런 걸 거의 다 결정하는 그때는 이 온라인 이런 소통이라는 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모인 집단이 기획자이자 지도부예요. 그 다음에 제야라고 해서 야당까지 다 들어와 있었어요. 지금 국민행동 기획자예요. 그 틀을 만들어주는 그냥 쪽이지. 플랫폼일 뿐인 거죠. 예. 그 제가 맞아요. 플랫폼이에요. 거기서 촛불 시민들이 이제 움직이는 거여서 그 다른 말로 말하면 주인들이 움직이는데 한쪽은 지도부가 있고 한쪽은 지도부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를 두고도 논란은 많지만 어쨌든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은 각각 개개인의 국민들이 자신의 주권을 자신의 목소리로 들이밀기 시작했고 그거를 이제 요구하고 외치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로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그렇게 또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아, 이 또 하지만 이제 승리의 경험들이 우리가 또 띄엄띄엄 있어요. 이렇게 큰 경험들이. 예. 근데 이제 일상적으로 우리가 주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또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유린당하고 있잖아요. 이를 일컬어서 또 포스트 민주주의라고 하던데 요거 잠깐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개념은 아니고요. 콜린 크라우치라고 포스트 민주주의라는 책을 쓴 분이 계세요. 전 세계적으로 포스트 민주주의다. 이 얘기가 뭐냐면 이건 촛불 시민들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인데 주인의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에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근데 그 국민이 사실은 주인의 자리에 없는 거야. 그럼 그 주인들은 누가 앉아있냐? 소수의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이 연합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도둑놈들이죠. 그러니까 진짜 정치는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인은 지금 어떤 위치냐면 4년에 한 번씩 투표하는 기계이거나 아니면 여론조사의 수동적인 응답자이거나 아니면 항상적으로는 TV 시청하는 시청자에 불과해요. TV 시청자들은 채널 선택권은 있지만 프로그램을 기억하거나 주도하거나 없애거나 이런 거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가상의 정치, 진짜 정치는 1, 2% 되는 소수에 의해서 실제 이루어지고 실제 이 시민들이 정치라고 보여지는 것은 나는 TV 시청자로 앉아있고 그 다음에 정치는 거기서 뭔가 광고 같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상의 정치가
가 실제 벌어지고 있는 그 진짜 정치는 숨겨지고 이런 것을 민주주의 유린이라고 부르고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시민들이 내가 참여해서 촛불의 목소리를 들어라. 내가 주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대로 나가기 시작했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근데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이런 포스트 민주주의 광풍이 한 20년 정도, 20년, 30년 정도 아주 크게 불고 있고요. 그것이 어디로 갈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주목되는. 왜냐하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과거의 민주주의에서는 이 리더십이 나를 따르라. 그걸 제가 영웅의 서사라고 그러거든요. 리더십 자체가 영웅의 서사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포스트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민주주의에서는 내가 당신의 목소리다. 내가 촛불의 목소리다라고 하는 공감의 서사가 필요해요.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원하고 있고 내가 참여해서 목소리를 내면 그 목소리를 네가 대변하는 거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거의 리더십은 존재하지만 무너지고 있고 근데 새로운 리더십은 있어야 되지만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 요 상황이 저는 대한민국 약 11월 혁명이라고도 하던데 그 과정 전체에서 보여진 거고 하지만 새로운 도전이라는 면에서는 굉장히 소중하다. 그래서 포스트 민주주의에서 시작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것을 흔드는 흐름이 지금 이어지고 있어서 이것이 실패해서 과거로 갈 건지 아니면 더 미래로 갈 건지 그리고 저 같은 혹은 이 을들의 당나귀 기는 미래의 새로운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새로운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게 사실 리더라고 하는 호칭 자체가 전 좀 부담스러워요. 리더는 누군가를 이끄는 사람이잖아요. 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사실 사람들은 리더는 누군가가 앞에 나서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말 자체부터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글쎄요,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예를 들어 정치인을 생각을 해보면 만약 정치인이 이번처럼 반응을 하면 사실은 정치가 뒤늦게 반응한 거예요. 제가 리액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리액션, 공감 이게 이제는 정치인의 그러니까 리더십의 핵심이다라고 보여지거든. 그렇게 하는 그런 리더십. 근데 단지 이것은 이끄는 이런 것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가 없다면 사실은 자기의 대리인을 뽑아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대리인이라고 예. 하는데 그게 그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과거에는 리더라고 하는 말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뭐 평등한 민주적인 수평적 리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위계적이 리더라는 게 문제인 거지. 리더라는 말 자체가 항상 위계적이다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냥 역할이 리드하는 역할이에요. 아니 왜냐하면 우리는 일상적으로 일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제나 이런 것을 리드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누군가 이걸 제비뽑기라든 투표를 하든 리드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중원수님이랑 저랑 세대가 달라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 나를 이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좀 있어요. 저는 사실은.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일단 어쨌든 이제 포스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잘못된 대의 민주주의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라고 보여져요. 근데 사실 내가 밥 먹고 살기가 버거워 죽겠는데 뭐 정치 따위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고 그런 시간도 없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투표하러 갈 시간이 있어야 하는 거고 이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분들이 정치나 정책에 관심을 가질 여력도 없는 거고요. 우리 사회 약자들의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이유 중엔 이런 것이 있는데요. 사회의 변화를 감당할 만한 탄력성이 없는 거예요. 변화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좀 기우뚱하면서 제자리를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기우뚱하는 순간에 다 쓰러져 버리는 거죠. 또 이런 이유도 있어요.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선별적 복지가 보편적 복지로 바뀌게 되면 기존에 내가 받던 혜택들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는 거죠. 이렇게 시민들에게 거수기 노릇을 강요하는 사회 이면에는 상위 1%의 독식이 숨어 있는 거죠. 이전
이전에 2대8의 사회라고 이야기했다가 1대9의 사회를 지나 지금은 상위 1%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사회라고 정의하잖아요. 네, 특히 이런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재벌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독재 권력이 키운 소수의 독점 자본이 모든 걸 다 가져가는 구조. 근데 아무도 그걸 허락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사회는 그걸 경쟁이라고 하는 구조를 통해서 쟁취한 거다라고 계속 주입을 해왔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재벌 그룹에 속하는 100대 기업은 전체 노동자들 중에서 단 4%만을 고용을 하고 있는데 너무 놀라운 거는 이 기업들이 우리나라 전체 기업 이익의 60%를 가져간다는 거. 그리고 고용의 절대 다수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이익의 35%밖에 가져가지 않는다는 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전 이게 두 가지 단계를 거쳤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이제 독재 시대에 실제로 국가가 개입을 해서 재벌을 키운 거죠. 이게 1996년 정도까지. 그러다가 1997년 이후에 심지어는 민주정부 10년간조차도 전혀 새로운, 이제는 이제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좀 더 자유로워진, 그러면서 재벌 대기업들이 실제 그때 정확하게 정착이 됐어요. 그 전까지는 대기업들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소수로 집중이 돼서요. 정확하게는 10개 그룹이에요. 10대,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줄어들면 10대 기업이에요. 1위 삼성전자 이렇게 순서가 나와요. 2위 현대자동차 이렇게 순서가 나온 10대 기업이 지배력이 점점 더 강화됐고요. 그럴 수 있었던 방법은,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라든가 노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로부터 불공정하거나 불법으로 모든 이익을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거거든요.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보면, 그러니까 LG화학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중소기업의 기술을 무단으로 가져왔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기술을 가져와서 중국에서 그것 가지고 장사를 해서 수십억을 남겼다고 해요. 그런데 그 기업은 이제 거의 도산 직전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공정위에 제소를 한 거죠. 당연히 불공정 행위였어요. 그런데 얼마를 과태료를 받았냐면 1,600만 원이요. 장난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도, 그렇죠? 나라도 중소기업 기술을 가져오지. 그러니까. 내가 왜 개발을 해요? 개발하려면 수억이 드는데. 이럴 제가 구조, 심지어는 이제 시민들이 완전히 배터리, 시민들이 일하면 일할수록 재벌에게 계속 이익이 되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1997년 이후 한 20년 정도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여기 얼마나 익숙하냐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 지난번 청문회에 나왔을 때 삼성 이재용이 계속 모릅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삼성 이재용은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어. 근데 아무것도 모른대. 그러니까 자기는 권리는 다 가지면서 모른다고 해서 책임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노동자 입장에서 거꾸로 노동자는 어떠한 권리도 없어요. 왜냐하면 경영권 같은 게 없잖아요. 네. 이 기업에 대해서 망할지 흥할지 몰라요. 그런데 경영상의 문제로 기업이 흔들리면 제일 먼저 책임을 쫓기지. 져야 돼요. 그러니까 노동자는, 그러니까 재벌은 권리만 있고 책임은 없고, 거꾸로 노동자는 권리는 없고 책임만 있어요. 일해야 되고 심지어는 해고까지 돼요. 근데 이거 익숙하잖아요. 모든 시민들이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경기가 어려워져서 나 안 잘릴 거야라고 얘기하면 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한 20년 정도 아주 전 심각하게 만들어졌고요. 그게 이제 제가 하청사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하청사회라는 걸 만들어가는 한 20년, 이것이 이제 재벌들을 수없이 돈을 벌게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2015년 현재 1% 재벌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966조 정도 된다 그러고요. 그다음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 615조 정도 된다 그래요. 그리고 이게 1,600조잖아요. 근데 우리 부채가 2015년 현재 1,275조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딱 맞네. 딱 딱 맞네. 그거 뺏어 와갖고 다 털면 되겠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전 이게 완전히 시스템이다. 그래서 시민이 배터리다라고 얘기를 하죠. 뺏어 와야 되겠네요. 네, 지난번 청문회에 왜 네. 삼성 이재용이 나와서 그렇게 버벅거린 이유를 누군가는 이렇게 풀이하더라고요. 이재용은 명령만 했지 한 번도 누군가를 논리적으로 설득할 이유가 없었고 공격 받아본 적도 없었기 그쵸. 때문이다.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네. 명령만 하면 시스템대로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재벌이 기업을 운영하는 방식을 우리가 또 예. 이제 딴지를 걸어야 됩니다. 이제 요게 의자놀이를 기반으로 하는 하청 구조로 예. 만들어 놓고 앉을 자리를 사람 수보다 작게 만들어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서로 피 터지게 경쟁을 시키고 경쟁의 승자만 살아남는다. 승자 독식이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에게 내면화 시켜놨던 예. 거죠. 그 제가 이제 이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럼 아까 재벌의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스템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규칙은 의자놀이. 의자놀이가 뭐냐면요. 10명의 사람이 있고 10개 의자가 있어요. 그래서 의자를 이렇게 돌다가 우리가 잘 하는 거예요. 앉아! 하는 건데, 앉기 놀인데, 앉아! 그러니까 호루라기 이렇게 불면 의자가 하나가 싹 사라져요. 그럼 이제 이게 9개, 8개 의자가. 그래서 지금은 사람이 10명이면 의자가 5개 정도고, 나머지 의자는 어디로 갔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1600조가 쌓여 있다. 그럼 이런 의자놀이 게임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제가 하청사회라고 불러요. 그게 1997년 이전과 이후 기점이라고 보는데, 사람들이 하청사회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저는 하청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그래, 기업이 지배하는 거 맞아.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기존에는 고용계약을 하고 지배를 해요. 고용계약을 하면 근로계약을 하니까 임금 및 근로조건 지켜줘야 되고, 사회보험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퇴직금 줘야 되고, 마음대로 해고 못해요. 그런데 하청사회는 뭐냐면 고용계약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업계약으로 대체하는 거죠. 제가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항상 백화점을 들어요. 백화점을 예를 롯데든 신세계든 현대든 주인의 이름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백화점은 모든 매장은 다 임대예요. 건물주의 이름이 항상 붙어있죠. 모든 백화점은. 그러니까 건물주의 이름만 붙어있고 그 내부는 다 임대인데다가 특히 2층 매장 이후서부터는 몽땅 다 개인 사업자로 계약해요. 그러니까 근로계약이 없어요. 그래서 백화점 내에서 정규직은 10%가 안 되고 나머지는 다 개인 사업자 아니면 비정규직 파견이에요. 그러니까 나하고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롯데의 경우는 롯데가 임대를 준 거니까 롯데는 집주인일 뿐이지 그 내부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고용계약이 없어요. 네. 근데 지배하잖아요. 출퇴근 시간 다 관리하죠. 심지어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수수료로 계약을 하는 개인 사업자를 매니저라고 불러요. 매니저가 자기 직원을 쓸 때도 다시 수수료 계약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직원을 뽑잖아요. 뽑으면 누구한테 컨펌을 받아야 되냐면 그 매니저하고 계약한 예를 들어서 옷을 만드는 기업 거기에 컨펌을 받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백화점에게도 또 컨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이미지가 안 맞아. 그럼 그 직원하고 계약 못 해요. 그게 사업 계약인데. 그러니까 근로계약, 고용계약조차도 없이 그러면 사실상 노동자들은 아무것도 없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은 엄청 더 벌죠. 왜냐하면 사회보험 부담도 없지, 퇴직금 부담도 없지, 마음대로 계약해지라는 걸 통해서 해고시킬 수 있어서. 그래서 예전에 돈을 10배 벌었다면 하청사회에서는 돈을 100배 벌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시스템은 다 재정비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그 가장 하층에 깔려 있는 게 누구냐?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특고가 되셨든,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로 보이든, 심지어는 반반 근로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매장하고 저 매장하고 걸쳐 있는. 이거 아니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제가 조사한 175만 원인가를 받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A 기업에서 35만 원, B 기업에서 7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걸쳐져 있는 그런 분이 한 분 계셨고 또 한 분 또 어떤 유형이냐면 사람을 반으로 나눠요. 그래서 100만 원은 근로계약으로 주고요. 100만 원은 사업계약으로 줘요.
사실상. 그래서 200만 원 꼴랑 받는데 그러면 왜 저도 그럴까? 그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정말 한 사람을 계약하는데 그렇게 네, 둘로 그렇게 나눈다고요? 들러줘요. 그게 어. 심지어는 대기업 하청에서 그런 짓을 한다는 거죠. SK, LG 하청에서 제가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반으로 나눠줘. 그러니까 이 임금 명세서가 희한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사실은 반만 하면 사회보장이나 이런 건 다 반씩 부담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혜택을 가지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SK에서 하청을 줄 때 하청 대금을 굉장히 작게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하청에서 재하청하면서 개인 사업자로 재하청을 하든가 반반 근로자로 재하청해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고용 계약이 없는 상황이 굉장히 다양해요. 개인 사업자하고 근로자를 막 섞거나 개인 사업자만 있거나 아예 그 계약도 없어요. 심지어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 항상 급여를 현금으로 줘.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라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기타 비용 있죠. 그게 1년에 1인당 1,500만 원인가까지는 기타 비용 처리가 가능해요. 개인 사업자로 하지 않고 기타 비용으로 처리해요. 제가 10년 전에 제 친구가 일을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못 받았대요. 네. 그래서 야 노동부 가자. 제가 잡아 당겼어요.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나 현금으로 월급 받았는데 그러니까 현금으로 월급을 받으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어디에서도 이 사람과 고용계약을 맺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업장 같은 경우는 100% 근로계약서 안 쓰죠. 지금도 있어요. 네. 주로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모텔. 가장 제가 많이 본 게 모텔이에요. 그러니까 모텔 요즘 잘 되는데도 모텔에서 그런 걸 가장 많이 해요. 제가 확인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걸 하청 사회라고 해요. 그래요. 심각합니다. 근데 그것도 심각한데 지금 더 심각한 문제가 또 생겼어요. 제가 이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김유선 선생님이 계세요. 이분이 매년 3월하고 8월에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라고 하는 보고서를 내세요. 이거 내신 지 꽤 되셨는데 지난 8월 통계를 보면서 저 진짜 심각한 위기감이 들었어요. 네. 그 전까지는 아무리 그래도 임금이 하락한 적은 없었거든요. 네. 근데 8월 보고서에 따르면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평균 임금이 123만 원으로 나와요. 지난 3월에는 124만 원이었거든요. 어느 쪽이나 지금 최저임금 미달인 건 마찬가지긴 한데 그래도 10,000원이 줄었어요. 다른 데는 괜찮냐. 정규직 남성 노동자 평균 임금이 3월에 350만 원이었는데 8월에 344만 원인 거예요. 임금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 실물 경제 위기 조짐은요. 이번 3, 4분기 가계 동향 조사에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3, 4분기 가계 동향 조사에서 가장 놀라운 걸로 지적되는 게 지금 뭐냐면 원래 40대 노동자가 임금이 그러니까 소득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자영업자이든 노동자이든 이번에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특히 자영업자의 소득 하락이 심각해서 평균이 월 평균 97만 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좀 심각해요. 40대는 그래도 올라가는 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에 거기다가 재벌에게 집중을 해주다 보니까 그리고 법인세는 안 걷고 규제 완화하고 계속 그러면 돈을 긁거든요. 그래서 서민 호주머니가 텅텅 빈 상황. 그래서 혹시 촛불 집회 때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봤는지 모르겠는데 일부 자영업을 제약을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근데 버티겠노라라는 거예요. 버티겠노라라고 하는데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를 요즘 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한국 경제 이 연구소에서도 그렇고 내년 그 경제 성장률을 계속 하향 조정하고 있거든요. 저는 하여튼 박근혜 대통령 혹은 박근혜 씨 빨리 내려오고 빨리 정상을 찾아야 돼요 이제. 그래서 정상을 찾아서 실제로 재벌들을 좀 더 규제를 하고 서민의 소득을 늘리는 이 정책을 좀 빨리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렇죠. 아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매주 광화문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굉장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어떤 시민들은 진짜 피곤하다. 이게 분명히 내 발로 걸어 나오긴 하는데 이거 동원되는 것 같다. 심리적으로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정치가 자꾸 나로 하여금 나오게 만드는 이런 상황을 만드니까 짜증난다 이러기도 하시더라고요. 이게 자이냐 타이냐. 한 끗 차이예요. 심지어 이거 광화문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근데 지금이에요, 지금. 부패와 착취의 시스템을 다 뒤흔들어 갖고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뭐 다른 부분들 많이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는 이제 페미니즘 노동방송이기 때문에 이 측면에서 한번 각자 생각하시는 것들을 한 번씩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런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우선 여성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사회적 약자나 여성들이나 이런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내는 채널이나 그러니까 조직이나 플랫폼들을 너무 급하지 않게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런 목소리가 반영되고 거기서 정말 새로운 리더들이 좀 키워지기를 바래요. 정말 전혀 다른 밀레니엄 리더들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지금 20, 30대로부터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 새로운 세대들이 만들어지기를 이제 한편으로 원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방금 일단 나랑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정치가 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라도 그리고 시민들이 그러니까 내일을 좀 하고 정치는 좀 그래도 맡길 수 있는 정치가 서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방법이 뭘까? 전 사실은 그 고민이 굉장히 커요. 제가 정치인이기도 하고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사실은 정치가 퇴진이나 탄핵 문제를 제대로만 처리를 할 정도의 컨센서스가 있고 능력이 있었다면 시민들이 이러지는 않죠. 근데 저는 그 이전에 예. 그 이전에 그거를 우리가 제대로 갖춘 시스템 자체도 없었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런 정권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저희 어쨌든 뭐 그건 뭘 없애고 뭘 청산하고 어떻게 양극화와 불평도 없앨까 이런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이제 좀 더 파지티브하게 얘기하면 어쨌든 정치가 바로 서는 문제와 결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시민이 참여를 하고 그런 시민 리액션, 그러니까 시민에게 반응하면서 정치가 서는 이 과정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어떻게 이어나갈까. 이게 지치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도 하다 보면 좀 지치기도 하잖아요. 저도 피곤하죠. 그렇죠. 6주간을 그 난리를 치고 났더니 몸이 아픈 거예요. 7주예요. 이번 주에 8주입니다. 근데 이겨야 되고. 그래서 그런 고민을 우리가 좀 더 많이 함께 해봤으면 좋겠고요. 혹여 다음에 일단 내년서부터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여성들을 비롯한 이런 비정규직 이런 분들이 참여하고 그리고 공론의 장에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주제로 많이 한번 꺼내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목소리도 좀 더 반영을 하고 우리가 그런 채널이나 플랫폼 역할도 하면서 또한 그런 유사한 채널이나 플랫폼을 더 만들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전 그게 정말 고민스러워요. 요즘. 그래요. 우리 나랑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올해 일다 그 노동 쪽 이제 섹션을 한번 쭉 훑어봤더니 이제 눈에 띄는 게 그 조부모의 손자 양육. 이 기사가 굉장히 큰 호응을 얻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데 요새는 조부모가 없으면은 아마 한국의 출산율은 0.5명일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뭐 우리가 출산율이 높아지는 게 뭐 꼭 좋은 거냐 이런 얘기도 지난번에 한번 다루긴 했었지만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이 좀 아이 키우면서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제발 이 장시간 노동 체제에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 와중에 이제 그 동원되는 조부모들도 좀
그 노년을 편하게 좀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요즘에 또 요런 얘기가 또 대두가 되고 있어요. 이중돌봄.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어갖고 애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내 애를 키우면서 부모는 또 늙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시에 아이와 부모를 케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이중돌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근데 부모님의 입장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큰 애기의 자식을 키워주면서 내 애도 돌봐줘야 되는 상황? 맞아요. 요새는 또 독립이 늦으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새롭게 이제 부각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영훈지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저희 활동하고도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요. 저희는 성별 임금 격차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당에서도 좀 다뤘었는데요. 한국여성노동자회가 올해 핵심 사업으로 좀 잡았던 것이 최저임금 현실화 사업 활동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핵심 사업으로 채택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좀 펼쳤는데요. 특히 임금 전반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도 좀 중점을 두었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임금이 단지 최저임금에만 머무르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임금, 기본소득, 임금 격차와도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좀 더 큰 논의로 좀 확장하자 해서 올해 내년에 첫 단계로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땅 여성 노동자들이 행복하게 해지기 위해서는 성별 임금 격차도 꼭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좀 모든 시스템이 그냥 보편타당한 그런 원리로 돌아가기만 해도 우리나라 헌법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사랑스러운 헌법이잖아요. 상식적인 수준. 예. 맞아요. 상식만 지켜줘도 뭐 예를 들면 하루에 8시간만 일하고 일주일에 5일을 일해도 내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사는 집이 비록 남한테 빌린 것이지만 그것이 눈 감았다 뜨는 어느 순간에 1억 5천 이렇게 오르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내 아이를 키우는데 그렇게 억대의 돈이 들지 않아도 되고, 그런 어떤 최소한의 상식과 기본만 지켜진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좀 살기 편안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재벌이 우리에게 쪽쪽 빨아먹은 그 수많은 억대도 아니죠. 조 단위의 재산을 좀 환수를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 좀 허리 좀 피게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네. 2017년 이제 희망찬 새해가 밝으리라고 전 기대합니다. 예. 좀 위태롭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내 손으로 드디어 세상을 바꿔냈다라고 하는 경험을 우리 모두가 가져봤으면 좋겠고, 이제 종북 빨갱이라고 딱지 붙이면 모든 논의가 중단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라고 이렇게 되물어 볼 수 있으면 좋겠고, 비박이니 친박이니가 아니라 너 약자랑 친하니 강자랑 친하니 요 기준으로 정치인을 무리지어 볼 수 있으면 좋겠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타르 할로넨과 같은, 그러니까 보통의 대한민국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2017년 기대해 보고요. 네. 저희는 이제 을당 시즌 3으로 내년에 어느 시기에 시즌 3 돌아오겠습니다. 하시나요? 할 거예요. 네, 할 건데 이제 저는 고민이 뭐냐면은 좀 우리가 너무 이제 큰 얘기를 올해 좀 했지 않았나 싶어서 좀 더 깨알같이 생활 밀착형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국민들의, 여성 노동자들의 그 실생활에서의 이야기들을 조금 모아내는 그런 플랫폼과 같은 그런 존재로 다시 좀 재탄생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요. 예. 자, 2017년 뭐 새해 계획들은 어떻게 세우셨어요? 저요? 새해 계획도 세우셨어요? 저는 일단 연말 연초는 좀 쉬자. 쉬세요 좀. 3, 4일이라도 쉬자. 너무 진을 빼버려서 이게 길게 갈 싸움이니까 쉬자.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제가 하고 싶은 건 사실은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있는 그 무엇, 채널이나 플랫폼을 저 역시 만들고 싶어요. 제가 왜 이 고민을 하느냐면 이제 지역을 돌아다녀 보잖아요. 모든 지역에 평균 1000개 정도의 조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호남 향후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르게 살기 연합회까지 이게 수십 년이 됐고요. 이 1000개의 조직이 최소한 10,000명 정도의 사람들하고 매달 뭔가를 하세요. 굉장히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1, 2월에는 이게 딱 프로그램 정해져 있어요. 1, 2월에는 그러니까 신년회 하고 회장 이취임식. 네. 3월에는 척사대회. 4월서부터 관광버스 나가요. 5, 6월에 체육대회 있어요. 네. 7, 8월에는 초중복. 그래서 경로당 어른들 모시고 네네네. 직접 식사 대접해요. 9월부터 다시 단풍놀이 네. 나가서 아, 10월엔 네. 대규모 체육대회, 11월에는 김장, 네. 12월에는 작품 발표회 및 송년회를 해요. 아, 그렇게 살면 100살까지 충분히 살겠어요. 이게 매년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조직들만 있어요, 지역에. 거의. 사실은 시민조직이나 이런 데는 밀착돼 있지 않아요. 이 조직들은 정말 밀착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새로운 시민들과 밀착된 꽤 시민의 정치 조직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채널이나 그런 플랫폼은 정말 어떻게 만드는 걸까? 나는 기존의 1000개 조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헌신성에 너무 놀라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같이 할 수 있는 저 역시 참여한 채널과 플랫폼을 만드는 것 이것을 좀 더 추진해보고 마지막으로 제가 책을 2권 거의 다 썼거든요. 오. 그래서 내년 초에는 책을 2권 내야 되는데 걱정은 이제 대선 시즌이 되면 책이 잘 안 팔려요. 내년 대선 빠를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반기에 내세요, 그냥. 그래서 그런 거 어떻게 하나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정도. 네. 자, 우리 일다나랑님, 내년에. 네, 뭐 전 특별한 계획은 없고 그냥 미세먼지 좀 줄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미세먼지 때문에 이민 가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자주 들어서 예, 다행히 제가 아, 중국 가시게요? 다행히 호수공원 옆으로 이사 와서 예, 매일매일 신선한 공기 많이 마시면서 강아지랑 행복하게 내년에도 살겠습니다. 네. 우리 영원지혜님은? 저도 아직 계획은 없는데요. 저는 일단 12월 말과 1월 달까지 살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상황입니다. 너무 바빠서요. 기다려요. 내년에 3개월 휴가 줄게요. 와. 내년에 안식 휴가 가거든요. 다행이다. 네. 아, 저는 뭐, 오늘 살아있는 것만큼 내일 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자, 2016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탄핵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자, 우리 모두 다 함께 한번 외쳐볼까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2는 2016 아름다운 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 사업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제작합니다.